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예. 김수환 대표님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봄이 왔습니다. 네, 봄이 네. 왔는데 네. 우리 조선업체 실적의 봄은 언제 오는가? 이게 사람들의 시적이네요. 관심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안 좋습니까 요즘? 지금 4분기에 실적이 그 어닝 쇼크예요. 우리가 어닝 쇼크라고 하면 이제 예상치보다 훨씬 실적이 못 나왔다. 근데 뭐 대우 또 삼성 그 한조양 그 340이 그 어닝 쇼크입니다. 근데 이제 어닝 쇼크에는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 조선사들이 이제 계속 하고 있는 말이 그 일회성 비용의 영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어느 애널리스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올해까지는 조선업체들이 그 과거 악재들과의 그 정산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과거에 우리가 뭐 저가 수주를 좀 했다든지 하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조선업체들이 지금 현재 실적에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정상적인 그 수주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정산을 해야 된다. 빨리빨리 지금 현재 실적에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조선업체들이 그 일회성 비용이라고 그 이야기하는 그 일회성이라고 하는 게 참 우리 일회성이라는 그 단어의 이 뜻이 이게 무색하리만큼 매 분기마다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선에 투자하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이 야 이거 무슨 계속해서 일회성 그러면서 매 분기마다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왜 이러냐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안프로님 저기 뭐야? 다행이다. 근데 왜 요새 저를 집중적으로 물어보세요? 너무 아픈 사랑은 뭐가 아니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렇죠. 너무 잦은 일회성은 뭐가 아니다? 일회성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쉬운 걸 내주셔서. 너무 잦은 일회성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듯이 이 지금 조선업계 실적을 상징하는 그 단어가 일회성 비용이다. 이게 거의 상징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발표된 조선업체들의 4분기 실적을 보면 340이 어닝 쇼크입니다. 우리 그 애널리스트들이 우리 난다긴다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예측치보다 훨씬 못한 실적을 내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실적 쇼크의 이제 주 원인이 일회성 비용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일회성 비용 중에서도 뭐냐면 공손충, 공사 손실, 충당금, 또 이제 다른 말로 뭐 공사 손실 충당 부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하여튼 이 공손충이라고 하는 거고 진짜 제가 실적을 디벼 보니까 진짜 일회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그 한조양의 그 통상임금 소송 충당금. 그러니까 그 노조하고 그 통상임금 때문에 소송했다가 패소하는 바람에 그 4분기에 반영한 거 그게 그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일회성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일회성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거예요. 이게 일회성이 뭐냐? 우리가 식당에 갔어요.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서 이제 젓가락을 일회성 젓가락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음식을 먹으려고 꺼내봤더니 젓가락 끝에 빨갛게 염색이 된 것처럼 빨개. 그래서 이제 불렀어 사장. 사장님 이거 왜 젓가락이 왜 이래요? 빨갛게 이게 고춧가루 염색된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쓴 거 같으니까. 예, 일회성 젓가락 맞는데요. 저희 집에서는 10회 정도 사용한 것까지는 일회성으로 취급을 합니다. 아, 그래요? 이건 비밀인데 옆 가게에서는 100회까지는 일회성으로 보더라고요. 지금 이런 거래요. 지금 조선업체에서 계속 일회성 하는 게 마치 식당에서 젓가락을 10번 쓰면서 일회성이다. 일회성 젓가락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우리가 실적에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실적에서 이게 일회성 비용이라고 하는 거를 예.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그 일회성처럼 이게 이번에 한 번 발생하고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비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매 분기마다 딱딱딱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면 회사는 그냥 일회성 비용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는 게 그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는 정말 매 분기마다 발생하잖아요.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는 분기가 있나요? 없죠. 네. 감가상각비 발생 안 하는 분기가 있습니까? 없죠. 복리후생비, 전기료 이런 거 예. 그런 거 아니고 수시로 발생해도 매번 발생하는 게 아니면 그냥 회사로서는 IR을 할 때 그냥 일회성 비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그냥 하시면 그게 차라리 편하다는 거죠. 일회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예. 가장 최근에 그 조선업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실적 발표한 게 3월 9일인가요? 그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가장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그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공사 손실 충당금으로 큰 금액을 인식을 했습니다. 뒤에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회사에서는 선제적 그 충당금 설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을 선제적으로 반영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가 충당금이라고 하는 거는 선제적으로 항상. 반영을 하는 겁니다.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뜻 자체가 선제적으로 비용 반영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기왕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이 조선업체의 그 공손충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작년 8월 24일 날 우리 그 3프로 그 영상에 보시면 그때 제가 출연해가지고 8월 24일 날 이 조선 회계 설명을 하면서 공손충이 왜 발생되는가 하는 데 대한 설명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참고로 보시든지 아니면 우리 컴퍼니 백브리핑 영상에서도 작년 11월 8일 날 영상에서 그 간단하게 영상 중간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그 영상들을 안 보신 분은 나중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공손충이라는 게 저렇게 해서 생기고 이런 방식으로 해소가 되기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잘 아실 수가 있고요. 이게 우리가 충당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공사 손실 충당금을 어떤 회사 건설 회사에 들어가서 재무제표 검색을 해보니까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 재무제표를 보고 여기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나오던데요. 그분은 공사 손실 충당금 이렇게 검색을 하신 겁니다. 저는 공사 손실 충당 부채 이렇게 검색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재무제표상의 정확한 용어는 공사 손실 충당 부채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그냥 공사 손실 충당금, 공손충 그냥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그 건설회사는 굉장히 정확한 용어만 재무제표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자분이 공사 손실 충당금으로 검색을 하니까 이게 하나도 이제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충당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안프로가 이제 그 붕어빵 장사를 해요. 붕어빵 장사를 하는데 우리 이제 이진우 프로가 붕어빵 10만 원어치를 사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확진이 돼서 일주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붕어빵 매니아야.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하루 먹으려고. 3시3끼를 이제 붕어빵으로 때우려고. 그래서 이제 10만 원어치를 한 번에 이제 구워달라. 그래서 10만 원어치를 줬는데. 그래서 이제 자가 격리 해제되면 내가 이 돈을 줄게. 그래서 이제 우리 순진한 안프로가 그걸 믿고 10만 원어치를 줬단 말이에요. 외상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생긴 거죠. 안프로 입장에서는. 근데 자가 격리가 끝나고 나서 아무리 전화를 해도 차일피일하고 전화를 피하고 돈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프로 입장에서는 이 10만 원짜리 매출 채권이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회수가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회계적으로
야, 한 4만 원 정도는 그냥 뜯긴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내서 야, 그냥 내가 6만 원만 받을 테니까 6만 원만 입금해달라고 하면 이 돈은 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매출 채권은 10만 원 가치가 아니라 6만 원 가치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 예. 4만 원만큼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했다. 10만 원짜리 매출 채권에 대해서 4만 원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다.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예. 이 4만 원은 손익계산서에 그냥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냥 눈 뜨고 손실을 본 거니까 예. 이게 충당금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어떤 가치가 있는 자산이 있는데 이게 그 가치만큼 회수가 안 될 걸로 생각이 될 때 그 회수가 안 되는 금액만큼을 예. 우리가 대손 충당금 그거를 네. 이제 충당금이라 그러고 예. 그 금액만큼을 비용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충당 부채라고 하는 거는 네. 충당금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두 사람이 이제 조선업체를 하는 사람들이야. 이제 예. 이진우 2%가 CEO고 예. 그 안프로는 뭐 조금 높은 사람 시켜줄게 CFO. 여기가 CEO고 네. 여기가 CFO. 이제 괜찮네요. CFO고 CFO 좋습니다. 나는 이제 네. 더 좋은 거 이제 선주야 선주. 나는 더 좋은 거지. 선주인데 이제 이 선박 수주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예. 이제 야 그 컨테이너선 한 척 내가 좀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CF하고 나하고 이제 협의를 하는데 예. 그러면 그 얼마의 배를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을 나한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안프로가 해야 되는 일은 이게 컨테이너선 한 척을 만들려고 하면 공사의 총 원가가 얼마나 들어갈까 그거를 산출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8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 예. 그러면 이제 CEO한테 보고를 하니까 CEO가 그래? 80만 원 공사 총 예정 원가가 80이야? 그러면 저기 저 악덕선주 김선주한테 가가지고 110 그냥 불러. 110. 110.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안프로가 나한테 이제 110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이 도둑놈의 자식들 그러면서 야 네. 100 100으로 쇼부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100에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예. 그러면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도급액은 100이야. 예. 그리고 이 공사에 들어가는 총 예정 원가는 80이죠. 예. 그러면 20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2년 동안 공사를 하는 거예요. 예. 올해 초부터 이제 2년 동안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 공사 예정 원가는 고정돼 있지 않죠. 그런데 예. 도급액은 100으로 고정이 돼 있죠. 예. 이 도급액이 나중에 다 매출로 되잖아요. 도급액은 나한테 선주한테 받을 수 있는 건 100으로 고정돼 있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이 원가는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매 분기 결산할 때마다 이 공사의 총 예정 원가를 다시 계속 재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분기 결산을 하면서 2년 동안 공사를 할 때 들어가는 총 예정 원가가 얼마일까? 80 정도 예상되네. 그러면 20 남겨 먹겠다. 네. 또 2분기 말에 결산을 하면서 이 공사 프로젝트의 총 예정 원가가 얼마일까? 뽑아 보니까 조금 올라갔어. 이제 예. 노임이 좀 올라가지고 한 90 정도 들어갈 것 같아. 그래도 한 10원 남겨 먹는구나. 도급액이 100이니까. 근데 3분기 결산을 할 때 보니까 이 조선 후판 가격이 너무 올라 버렸어. 예. 너무 올라서 오른 후판 가격 아니면 오를 걸로 예상되는 후판 가격을 앞으로 그 이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이 선박을 그 다 최종 완성하는데 예. 그 투입해야 되는 비용에다가 선박 그 조선 그 후판용 가격은 오른 가격을 딱 적용을 시켰더니 공사 총 예정 원가가 120이야. 그러면 나는 도급액으로 100밖에 못 받는데 총 네. 공사 총 예정 원가가 120이 발생될 걸로 그렇게 지금 계산이 됐잖아요. 예. 3분기 말 계산을 하면서 그러면 20이 오바됐기 때문에 오바된 20만큼이 이게 공사 손실 충당 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그만큼 더 지출을 하게 생긴 거야. 그만큼 예. 더 지출을 하게 생긴 거지. 예. 지금 결산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앞으로 더 지출을 해야 되니까 예. 이게 부채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뭔가를 더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네. 이걸 부채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의 손실에 충당할 예정인 부채다. 그래서 네. 공사 손실 손실 충당 부채 이렇게 부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뜻밖의 나중에 또 뭐 이 조선 후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손실을 보지 않게 되니까 예.
그 미리 20만큼을 3분기 결산하면서 미리 비용으로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예. 공사 손실 충당 부채로 20을 설정을 하고 그 20만큼을 손익계산서에 그냥 원가에다가 집어 넣어 버려요. 예. 그러니까 3분기 결산하면서 20만큼이 원가가 더 늘어났는데 미리 비용에 집어 넣어서 손익을 계산을 해주고 나중에 혹시라도 그만큼 원가가 발생되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이익으로 환입을 시켜버린단 시키고. 말이에요. 이게 충당 부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 뭐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네. 그냥 혼용해서 쓰니까 예. 그 이제 우리 그 투자자분들도 아 이건 혼용해서 쓰는구나. 네. 그래서 재무제표 들어가서 보니까 공사손실 충당 부채에 돼 있으니까 아 이거는 공사손실 충당금하고는 다른 건가? 또 뭔가가 발생됐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똑같은 거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부채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그러면 후판 값이 지난 4분기에 많이 올라서 네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 겁니까? 아니면 4분기에 후판 값이 올랐는데 그 오른 후판 값이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보고 공사 얼마나 더 해야 돼? 9개월 더 해야 됩니다. 네. 후판 몇 장 들어가야 돼? 50장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저 50장 들어갈 것도 더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가겠구나. 네. 그럼 그것도 부채로 반영해. 그렇게 한 건가요? 4분기 결산을 하면서 예. 4분기 결산을 하면서 그 조선 후판, 그러니까 조선 강제 때문에 발생한 그 충당금은 예. 올해 상반기에 지금 협상 중입니다. 올해 지금 철강업체하고 조선업체가 협상 중이거든요. 예. 올해 상반기에 최근에 이제 원자재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이걸 이제 조선업체들이 보니까 원자재 값도 많이 오르고 철광석 뭐 이렇게 가격도 뭐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출렁대고 하니까 아 조금 더 지금 1분기에 저 12월 결산을 하면서 예. 보수적으로 좀 반영해야 되겠다. 앞으로 1분기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예. 철강 가격을 작년 4분기 결산을 하면서 미리 땡겨서 반영을 한 겁니다. 1분기에 쓸 철판이 비싸게 유입될 거라고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는 예. 그 조선 후판 가격을 톤당 한 115만 원 정도로 해서 이제 다 계산을 해 왔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보니까 그 1분기에 철강 업체하고 그 협상이 돼 가지고 한 120 정도의 타결이 될 것 같아. 지금까지 내가 계산한 것보다 좀 더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건설하고 있는 배들이 있죠. 예. 앞으로 완공 때까지 6개월 남은 배도 있고 1년 남은 배도 있고 2년 남은 배도 있고 예. 지금 착공에 들어가야 될 배도 있고 수주해 놓은 배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 이 배들을 전부 다 배 한 척 한 척 다 다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배는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동안 후판을 120만 원짜리 후판을 집어넣는다고 가정을 하고 이 배는 앞으로 남은 기간이 1년인데 예. 1년 동안 후판 가격을 톤당 120으로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죠. 남은 그러다 기간 보니까 동안 다. 그렇죠. 배를 완공할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다 후판 가격을 요 가격을 딱 적용을 적용해서? 시켜가지고 했더니 어. 이거 어떤 배는 어차피 적자 프로젝트인 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예. 이 배는 115 가격에도 어차피 적자였는데 120을 적용하면 적자 규모가 더 늘어나겠죠. 예. 그다음에 이 배는 115에서는 조금 남는 배였는데 120을 적용하니까 이게 이제 역전돼 가지고 이게 적자 프로젝트로 전환돼 버리죠. 그러면 여기서도 공사 손실 충당 부채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가로 수주한 애들은 원래도 이 마진폭이 간당간당했는데 간당간당했거나 아니면 적자 프로젝트가 적자 프로젝트였구나. 근데 철강 가격이 오르니까 그걸 더 높은 걸로 계산하니까 다 확실한 적자 프로젝트 그렇죠. 혹은 적자가 더 늘어나게 되는. 작년 하반기에 그 철강 가격이 문정 올랐거든요. 예. 작년 상반기에 조선업체들이 장기 공급받는 철강 가격이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톤당 거의 한 80만 원 안팎이었는데 네.
계속해서 그동안 그 철강 업체들이 우리 손실 너무 크다. 조선 업체들 너네들 후판 가격 좀 올려달라고 앙앙앙앙 됐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조선 업체들이 봐도 야 우리가 그동안 좀 싸게 공급받은 건 맞아 해서 작년 그 상반기에 하반기 가격 협상을 하면서 예. 한 8, 90에 받던 거를 거의 110, 120까지 굉장히 많이 올려줬어요. 예. 그러면서 작년 조선업체들 상반기 결산하면서 작살났었거든요. 상반기 결산을 하던 그 시점에는 철강사하고 조선사들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분위기 자체가 이거는 거의 뭐 한 115나 120까지 아니면 아주 많게는 130까지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하고 조선사들이 판단을 하고 작년 상반기 결산을 하면서 올라갈 걸로 예상되는 가격을 그 작년 상반기 결산을 하면서 거기다가 다 투입을 해버렸죠. 그래서 작년에 뭐 상반기 결산 결과로는 대우조선은 예. 뭐 작년 2분기였나요? 뭐 매출 1조에 영업 손실이 1조였어요. 매출만큼 영업 손실이 나버린다든지 예. 뭐 한조양이나 삼성중공업도 몇 천억씩 그 공선충이 발생이 됐었죠. 그랬는데 지금 4분기에 결산을 하면서 또 그 수백억 원의 공선충이 더 발생되는 이유는 지금 조선업체들이 결산을 하면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그 상반기 공급 가격을 지금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조선업체들이 반영해놓고 있는 그 후판 가격보다도 지금 타결되는 가격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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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보수적으로 네. 그 가능성만을 이유로 야 미리 반영하자. 그냥 미리 반영하자 해서 지금 땡겨서 올 4분기에 그냥 반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대표님 왜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 모르겠는 게 예를 들면 지금 협상 중에 있잖아요. 철강 가격 협상 중에 있어요. 그럼 물론 높아질 것 같아. 근데 그러면 높아졌을 때 그 가격이 확정됐을 때 그때 반영하면 안 됩니까? 예, 왜 예. 그걸 미리 야 이놈들 보니까 아무리 그거- 생각해도 아, 김 대표님 표정 보니까 좋은 질문이라고 할 것 같아. 좋은 질문인데요. 안타깝다. 좋은 질문입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런 거 이제 선빵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랬습니까? 이진우 프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으면서 안 프로한테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네. 그 이게 회계 자체를 예. 보수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이익은 좀 보수적으로 반영을 하고 예. 비용은 굉장히 이익은 조금 소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예. 비용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비용을 굉장히 적극적 공격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이제 보수적 회계 처리라고 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는 이제 보수적으로 한다 하는 게 이제 그런 게 원칙이 있고 네. 두 번째로 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회사 사장님 혼자서 사무실에서 보고 그 직원들 깨려고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회사 채권자도 있고 회사 투자자들도 있고 외부 이해관계인들한테 보여주고 우리 회사가 이만큼 경영 실적은 이렇고 회사의 재무 상황은 이렇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 예. 만약에 회사의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크게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가 있다면 네. 그것을 지금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보여주고 설명하는 게 그게 맞다는 거죠. 회사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재무제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체 후판 가격에 인상될 가능성이 예.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을 하는데 네. 이진우 프로하고 나하고 뭔가 송사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진우 프로가 나한테 5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뭐 너무 친하니까 차용증을 안 썼는데 빌린 네. 적이 없다고 해. 예. 그래가지고 소송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예. 이진우 프로 가끔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소송을 하는데 예. 1심 나는 아무것도 차용증도 받은 게 없어가지고 뭐 입증할 길이 없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소송의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회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안성찬 프로가 그걸 알아. 이게 예. 이진우 프로가 어떤 사람인지 김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네. 내가 돈이 많고 그냥 돈을 막 빌려주는 스타일이라는 걸 알아요. 네. 차용증도 안 받고. 네. 네. 그래서 법원에 가서 그런 걸 설명을 해서 예. 예를 들어서 1심 재판에서
김 대표가 이진우 프로한테 빌려줬다고 봄이 타당하다. 뭐 이렇게 판결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진우 프로는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또 항소할 거 아닙니까? 예. 최종심은 안 나와도 1심 판결 결과만으로도 회계 처리를 이제 이진우 프로는 이 재판은 내가 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네. 뭐 이렇게 5천만 원 아니면 네. 뭐 한 3천만 원만큼을 그 충당금으로 이렇게 쌓아야 되는 거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전혀 뭐 조선 후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없는데도 그냥 비용 반영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조금 조선 후판 가격이 지금 우리가 비용 책정하고 있는 그 수준보다도 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하다 어. 했을 때 이렇게 충당금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그 이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더욱더 합리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 생각하는 게 이게 그냥 회계 기준인 겁니다. 이게 약간 몸을 낮추는 느낌이긴 한데 기존보다 더 안 좋습니다 하고 좀 약간의 겸손은 한 것 같은데. 질문이 또 있습니다. 예. 예상이 아마 좋은 질문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감이 잘 안 드는데 이번엔 네. 들었습니다. 네. 예. 조선회사는 그러면 이 후판 같은 원자재 가격에 항상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불안한 회사인데 네. 그렇죠. 그럼 수주할 때 네. 후판을 선주 네가 조달해 주든가 네. 아니면 우리가 중간에 후판 가격이 오르면 네. 이건 더 올라갈 수 있다. 네. 뭐 전 세계에서 후판을 우리만 바가지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런 거다 원래. 그러니 계약을 이렇게 하되 중간에 후판 가격이 올라간 게 있으면 이건 청구해서 받는 걸로 하자. 네. 네가 그게 무서우면 후판 가격에 대해서 네가 해지를 해라.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든가. 선주가 너무 무서우면 선주하고는 그 정해진 계약을 하고 후판 가격에 대해서 조선회사가 해지를 해서 후판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우리의 실적은 똑같게 예. 그렇게 해야지 상식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계약을. 예, 그렇게 그 선주들하고 계약을 할 때 예. 그 원자재 가격 그 상승에 연동하는 식으로 네. 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예를 하기도 들면 하는군요. 예를 들면 2차 전지 배터리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2차 전지 배터리 회사들이 뭐 니켈, 뭐 코발트 같은 게 이제 사실은 니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오르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동차 그 메이커들하고 계약을 할 때 그 이 2차 전지 만드는 데 들어간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그게 연동해서 배터리 납품 가격을 정하겠다 해서 지금 웬만한큼 뭐 삼성이나 LG, SK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그 가격 연동제로 이제 납품을 하는데 예. 조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도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 근데 보편적인 계약 방식은 그렇게 아니에요? 안 하죠. 보편적으로?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럼 회사 망하면 아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안 하지는 않고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 네. 아무래도 이제 선주보다도 네. 조금 이제 협상력이 있었거나. 우위에 있을 때 선주한테 이제 그런 걸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계약이 실제로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어요. 조선에서도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고 원자재 가격의 그 변동을 그 해지를 하는 거는 그거는 조선사들이 별도로 해야 되고. 예. 그거는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물량 자체를 정유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유사들도 스팟에서 이렇게 사오는 물량도 있고 그다음에 선물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원료 선물 자체를 하면서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환율 변동도 있기 때문에 환율을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그 우리가 완전 그 해지라 그래가지고 그냥 해지에 노출되는 만큼을 그냥 100% 다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뭐 다 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지금 조선소들도 원자재 가격 변동에 완전히 100% 노출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해지를 하기는 네. 하기는 노출되어 하죠. 있는 부분은 미리미리 보수적으로 반영한다. 이제 이게 뭐 원자재 가격 사실은 그 해지를 하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뭐 이익을 더 많이 내자는 게 아니잖아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예. 내가 큰 손실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거고 해지를 안 했으면 내가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그 기회는 내가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100% 완전 해지를 할 필요는 없고 옛날에 삼성중공업에서 예. 삼성중공업의 CFO가 환율하고 원자재 해지를 했는데 하필이면 회사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방향이 돌아가다 보니까 회사는 실적은 안정적으로 냈지만 더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CEO한테 엄청나게 그 박살 나가지고 너 왜 해지했냐? 너왜 술점 유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거를 이꼴로 만들어서 해가지고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근데, 예. 이런 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공손충 같은 게 있으면 그러니까 회사가 되게 이제 미래를 예상해서 지금 실적에 이미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왜 이게 빅베스라는 말도 있듯이 네. 이게 좀 심하게 푹 담근 거냐 아니면 뭐 합리적으로 담근 거냐 그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좀 판단하기는 조금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얘네가 좀 심하게 많이 담궜구나. 그러면 아 이거는 지금 보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으니까 뭘 담궈요? 뭐 조폭입니까 담그게? 뭘 담궜다는 거예요? 빅베스라고 하니까 아 빅베스를 네 빅베스라고 하니까 목욕탕에 많이 나쁠 것으로 가정하고 예. 지금 공손충을 많이 예, 쌓아놓으면 예. 지금 실적이 아주 나빠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보수적으로 잡았으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게 아 뭐 이 정도면 되게 합리적으로 공손충을 쌓은 거네라고 예, 하면 대충 느낌으로 알 수가 예, 있죠. to make a 대충 long 봤을 때. question short. 예. 그 보수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보수성의 뭐 그 근거를 어느 정도까지를 뭐 보수적인 회계 처리라고 하고 뭐 네. 어쩌고 아까 똑같은 질문인데 네. 이게 야, 이걸 빅베스로 봐야 되느냐 뭐 아니면 그냥 조금 보수적으로 처리를 한 거냐 아니면 합리적으로 반영한 걸로 봐야 돼요. 그거는 이제 그 다 사람마다 다른 게 예. 예를 들어서 뭐 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그 우리 애널리스트들도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빅베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이건 완전히 빅베스다. 근데 심하게 어떤 나쁘게 애널리스트들은 봤네? 뭐. 그냥 일상적인 수준의 보수적인 회계 처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진짜로 뭐 빅베스에 해당되느냐. 근데 예. 우리가 그냥 느낌적으로 네. 그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굉장히 지금 크게 뭔가 비용을 떨어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 그냥 빅베스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꼭 이제 애널리스트가 빅베스라는 표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 예. 예를 들어서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뭐 메리츠 증권의 김현애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리포트에 뭐 빅베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근데 예. 다른 뭐 애널리스트들은 그냥 뭐 빅베스라는 표현을 거의 안 쓰고 그냥 뭐 보수적 회계 처리 뭐 그 정도 표현만 했거든요. 대충 이제 본인이 예상했으면 그냥 보수적 회계 처리인 거고 깜짝 정확히 놀라네. 맞췄으면 일상적 회계 처리인 거고 못 맞췄으면 근데 그 빅베스라는 게 빅베스했다는 결과적으로는 빅베스를 했으면 오히려 빅베스를 했으면 그 뒤에 어떤 환입에 대한 기대 오히려 예, 예. 너무 이렇게 강하게 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작용해야 되는데 환입보다도 추가적인 충당금이 더 설정되고 그러면 그 앞에 했던 게 그런 빅베스가 아니었구나 그러네요. 이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렵네. 지금 뭐 예. 아닙니다. 아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아까 그 질문 깜빡했는데 알겠습니다. 예. 아까 말했어야 되는데 지금 대우조선 같은 경우도 4분기에 시장 컨센서스는 그 영업 적자가 한 60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한 5천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8배 이상의 그 적자가 난 거죠. 어닝 쇼크인데 이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손충이고 예.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손충이냐 그러면 후판 가격에 있어서 공손충이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그 후판 가격 그 올라가는 그거를 이제 예상을 해서 한 1,100억 정도 공손충을 잡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올해 상반기
그 후판 가격 협상에서 좀 후판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예. 그게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근조하고 있는 배들에 다 적용을 시켰을 때 한 1,100억 정도 공사 손실 충당 부채금으로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예. 예, 그렇게 그 판단을 한 거고 그다음에 외주 비용 증가. 조선업체들이 외주 그 하청업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외주 비용 증가분을 예상을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외주 비용에 대한 전제 가정을 바꾼 거예요. 훨씬 더 외주 비용이 더 많이 나간다고 보고 여기서 한 3,900억 정도 그 공사 손실 충당 부채로 네. 그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더 해도 한 5천억 정도 되죠. 1,100억에 3,900억 정도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선제적인 충당금 설정이다. 특히 그 외주 비용을 그 공사 손실 충당금 반영에 집어넣은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선제적인 충당금 설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리포트를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선박 근조 물량 증가로 늘어나게 될 그 외주 비용에 대해서도 그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가 볼 때는 이 표현은 약간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박 근조 물량 증가 때문에 외주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설정했다. 선박 근조 물량이 늘어나면 외주 비용이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죠. 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일감이 많으니까. 하청을 많이 주게 되면 하청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예. 아니고 선박 근조 물량이 늘어나고 여기에 따라서 하청 물량이 많이 나가니까 하청 비용이 단순히 늘어난 게 아니고 하청업체들이 올려달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 반영했기 때문에 공사 손실 충당금이 나가는 거지. 예. 근조 물량 증가하면 매출은 가만히 있습니까? 매출도 늘죠, 당연히. 네. 예. 그런데 매출 늘어나는 것보다도 하청업체들, 외주업체들이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올려주는 비용 증가율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런 네. 부분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여기 외주 비용에서 공선충이 발생되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지금 조선업체들 그 우리 시장에서 시장 전문가들이 예. 이 보는 그 조선업체들의 미래에 대한 컨센서스는 딱 있습니다. 뭐냐면 22년까지는 일단은 적자다. 올해까지는 영업 적자다. 왜냐하면 19년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사실은 저가 수주가 너무 많았다. 네. 그게 22년까지는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21년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는 그 성과 지수, 신조 성과 지수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예. 상당히 좋은 그 성과로 수주를 했다. 이게 작년 하반기에 수주를 했는 게 그게 예. 본격적으로 착공 들어가는 게 올 하반기부터 아니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23년 상반기에는 착공 들어가기 때문에 예. 조선의 그 매출은 진행 기준으로 예. 착공 들어가서 막 진행하면 이제 막 매출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23년도부터는 완전 조선업계는 턴어라운드해서 이익을 낼 수 갑자기. 있다 하는 게 거의 그 시장 전문가들의 거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좀 어렵다. 올해까지는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렵다. 그러니까 예. 23년부터 빠르면 올해 말부터 그러니까 올해 4분기에 그 영업 흑자를 내는 회사가 있을 거다. 아마 예. 뭐 현중이라든지 예. 이런 경우에는 올해 4분기에는 그 흑자로 돌았을 거고, 근데 늦어도 뭐 삼중이나 그래요? 대우 같은 경우도 늦어도 네. 내년 23년 넘어가면 그 흑자를 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역시 문제는 관건은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진행하고 있는 그 후판 가격 협상 예. 그리고 후판 가격 협상이 1년에 2번 하거든요. 예. 그러면 올해 하반기 가격은 올해 상반기에 또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지금 어디로 지금 튈지 모르고 지금 양상이 굉장히 예. 지금 더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원자재 시장에 많은 지금 타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의 이게 변화 이게 이제 하나의 지금 변수로 작용을 하게 돼 있고 예. 그러면 원자재 가격 변화라는 것은 그 조선업체 실적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지금 또 추가적인 그 충당금 그 공손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러시아에 지금 우리 그 조선업체들이 짓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좀 있거든요. 대우만 해도 LNG선 5척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제 러시아 리스크가 또 있는 거죠. 러시아 리스크가 또 있는 거고 이런 이제 좀 불안한 요소들이 실적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고 하나 확실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2021년 하반기에 제대로 받고 수주한 것들이 올 하반기 아니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건조에 착수하기 때문에 이 물량들에서 발생되는 매출이나 이익이 예. 나머지 이 불안 요소들을 얼마나 좀 상쇄하고 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조선업체들 실적이 조금 변동이 있을 걸로 보는데 예. 뭐 지금 뭐 이게 전문가들이 그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은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대충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우 같은 경우도 선제적으로 저렇게 비용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뭐 애널리스트들도 좀 긍정적으로 좀 봐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조선사들이 가지고 있는 일감 자체가 대부분 한 3년치 정도 뭐 24년도 말까지 그 일할 수 있는 물량들은 다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올해 또 계속 수주를 할 때 올해 수주하는 거는 조선사들이 완전히 어떤 상당한 우위에 선 입장에서 조금 말 안 되는 가격 같은 거는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좀 말이 안 되는 가격이라도 우선 고정비라도 회수를 해야 되니까 예. 공원 이익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내 안프로한테 저 질문을 네. 안 하겠습니다. 공원 이익이 뭔지 아마 다 까먹을 것 같아서 안 하겠는데 고정비는 회수를 봤는데. 해야지. 고정비는 회수를 해야지 예. 회사를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고정비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경상적인 고정비 부담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양 플랜트 수주가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 해양 플랜트 수주 아무것도 못 됐거든요. 예. 상승 수주는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양 플랜트 수주가 안 됐죠. 음. 작년에 해양 플랜트 수주가 안 되면 올해 후내년에 해양 플랜트에서 매출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조선업체 매출은 그렇죠. 과거 수주분에서 매출이 나온 나오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 올해 수주 목표에는 해양 플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네. 해양 플랜트 쪽에 한 15억 불 정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 계획은 들어가 있는데 올해 수주를 해도 예. 해양 플랜트에서 매출이 발생되는 거는 2023년 하반기 정도나 가서 이제 매출이 좀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야. 야. 수주하고 나서 공사 착공할 때까지도 한 1년쯤 걸립니까, 배는? 뭐 배 설계하고 하는데 6, 7개월 정도 잡히니까 예. 평균적으로 본격 착공 이제 설계 다 끝내고 본격 착공 들어가는 데까지는 평균적으로 한 1년 정도 잡죠. 1년 더 갈 수도 있는데 예. 보통 평균적으로 1년 정도 잡죠. 그러니까 작년 21년 하반기 수주 물량이 올해 하반기에 예. 그 착공에 들어간다고 그렇게들 보는 거죠. 아마 지금 뭐 착공 위에서 계속 이제 설계 작업 같은 거 하고 있겠죠. 설계 작업에 뭐 한 6개월, 7개월, 8개월 그 정도 뭐 잡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지금 뭐 이제 그 아까 이제 공선충 이야기를 이제 계속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그 이번에 그 공선충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삼성중공업은 2017년 4분기 이래로 지금 17분기 연속 지금 영업 적자입니다. 네. 예.
이제 대규모 영업 적자가 이제 야.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대규모 유상증자도 몇 번이나 계속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번에도 이제 작년 4분기에 한 2,500억 정도 영업 적자가 났는데 시장 컨센서스는 한 900억 정도 영업 적자로 봤는데 많이 났죠. 이제 그 원인이 여기도 그 후판 가격, 강제 가격 인상분에서 한 760억. 예. 그 다음에 그 드릴십이라고 옛날에 그 다 만들었다가 네. 저놈들이 인수를 안 해가는 바람에 재고 자산으로 떠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유지 보수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무지막지한 그 설비가 아 그래요. 그냥 손 안 대고 가만두면 그 완전 무용지물이거든요. 예. 계속해서 가만히 있어도 유지보수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유지보수 비용이 1년에 한 200억씩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고야. 한 2, 300억씩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유지보수 비용 기본빵으로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그 뭐지? 거기서 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 예. 드릴십에서. 예. 그 지금은 그 유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예. 유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그 중고 드릴십 가격도 오르거든요. 예. 2020년도 삼성중공업의 그 영업 손실 규모가 아마 7천억 안팎이었을 것 같은데 예.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 영업 손실의 60%가 드릴십 그 평가 손실에서 발생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드릴십을 4기, 5기, 4척, 5척 안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 조선업체 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지 그걸 알 수가 있죠. 그거는 주인이 사가야 되는데 안 사가기로 하고 남아 있는 재고인 거예요? 그렇죠. 인수를 안 해간 거죠. 뭐 서로 뭐 근데 그거는 누군가한테 비싸게 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장부에다 그렇게 안 잡아놨다가 평가 손실을 나중에 잡나 봐요. 그건 왜 이렇게 진보적으로 아니요. 회계를 해요? 그거는 이제 막 이제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다 만들었는데 아니면 뭐 다 만드는 게 아니고 거의 다 만들었을 수도 있고 네. 또 다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짝에서 발주한 놈들이 뭐 이런저런 뭐 핑계를 대는 거죠. 뭐 이게 뭐 유가도 막 엉망진창이고 유가도 너무 떨어져 있고 네. 뭐 이렇게 이걸 인수를 해서 돌리면 예. 자기들 적자만 문장 날 것 같으면 뭐 여러 가지 하자 공사 과정에서 뭐 공기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인수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때문에 소송이 붙기도 하고요. 네. 소송이 붙기도 하고 그 조선업체로서는 이제 일단은 선수금은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선수금을 그냥 그 몰취를 몰취하고, 해버리고 예. 몰취를 해버리고 이거는 그냥 조선업체 소유 자산으로 갖고 그러니까 있다가.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재고 자산이 되는 거죠. 예. 재고 자산으로 인식을 원래는 이제 남한테 주문 받아서 만들던 제품에서 상품이 이제 되는 거네. 완성된 재고 자산 상품이 돼가지고 예. 그거를 갖고 이건 또 싸게 팔아야죠. 그러겠죠. 싸게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고 있으면 계속 해가 지나도록 이제 안 팔리고 있으면 이제 골치 아프죠. 유지 보수 비용 엄청나게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이 석유 쪽에 경기 안 좋으면 아무도 이런 드릴십에 관심이 없어서 안 팔리면 드릴십 가격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장부로 한 1조 정도로 올려놨는데 결산할 때 보니까 이 조선 시장에서 드릴십 가격이 한 8천억 정도로 떨어졌어. 그러면 그냥 앉아서 그냥 2천억 그냥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원가에다가 집어넣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저 이익이 박살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해 지났는데 또 뭐 드릴십 시세가 이게 한 6천억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8천억 장부 잡아놨는데 6천억으로 떨어지면 또 앉아서 2천억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대우조선이 이번에 이제 그 전 세계 에너지난으로 유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유가가 예. 급등하다 보니까 이 그 글로벌 시장에서 이 드릴십에 대한 인기가 좀 올라가 가지고 예. 조금 가격이 이렇게 국제 시세가 좀 올라갔나 봐요. 그래서 이번 4분기에 그 뭐 리포트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드릴십 재고 자산에서 한 200억 정도 평가 이익을 봤다는 식으로 돼 있는데 예. 재고 자산 평가 이익은 없습니다. 회계에서는 재고 자산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계정 자체가 없어요. 네. 손실만 반영한다고 하죠. 손실을- 어젠가 그제 뭐
저기 강의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거 보셨습니까? 누가 오긴 왔다고 하는데 뭐 아무 기억이 없어. 뭐. 재고자산은 네. 저가법이라 그래가지고 재고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재고자산 평가 이익으로 잡지를 않아요. 재고자산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평가 네. 손실로 반영을 해서 예. 평가 손실 금액만큼을 그냥 원가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드릴십에서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 난 게 아니고 옛날에 그 평가 손실이 났는데 가치가 오르면 이걸 환입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예. 손실난 것만 그대로. 요 한도 내에서. 예. 네. 그래서 재고자산 과거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환입을 시켜준 게 그게 이익인 거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없습니다. 우리 거기 뭐 신문에 맨날 보면 기름값이 유가가 올라가지고 정유사들이 뭐 기름 탱크에 갖고 있는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네. 사상 최대 뭐 재고자산 평가 이익을 정유사들이 보게 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거 MB식으로 표현하자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네?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정유사가 어떻다고요? 사상 최대 평가 이게 어떻다고요? 새빨간. 제가 좀 오바했는데 네. 네. 그 그런 건 정유사의 재고자산 그런 평가 거- 이건 없습니다. 야. 그게 레깅 효과라 그래가지고 예. 기름값이 오르면 예. 그 제품 가격이 오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기름값에 연동해서. 예. 그러면 옛날에 쌀 때 기름값이 쌀 때 샀던 그게 그 정유 설비에 들어가 가지고 예. 제품이 돼서 나올 때는 오른 네. 제품 가격으로 팔리니까 음. 그만큼 그 레깅 효과에 의해서 아. 그 차액을 보는 거지. 그냥 기름 탱크에 뭐 기름이 있는데 배럴당 60불에 수입을 한 건데 지금 원유 시세가 배럴당 100불이 됐다고 해서 배럴당 40불의 재고자산 평가 이익을 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김선 대표님이 얘기하니까 이해가 쏙 되네. 제가 보기엔 이거는 김도년 효과입니다. 저 바로 갈아타고. 네. 아. 네. 조선주 투자가 되게 어렵네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너무 볼 때는 어려워요. 갑자기 확 나빠지기도 하고. 좋은 가격의 수주가 됐다는 건 이제 아주 그 집안에 똑똑한 아이가 태어난 거하고 비슷해서 네. 그 똑똑한 아이가 좀 자라야 돈을 벌어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그 걸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다만 똑똑한 애가 태어났으면 나중에 돈 잘 벌어오겠지. 그게 뭐 특별한 큰 문제는 없으니까 애가 태어날 때 그게 주가에 반영되는 건 같기는 한데 실제로 주가는 그렇게 반영 안 되나 봐요. 이 애가 나중에 뭐 잘 크겠냐부터 시작해서 네, 그게 뭐 사실 주가에 반영이 돼야 맞는 거고 지금 수주 잘 그 신규 수주가 작년에 얼마나 또 잘 됐습니까? 예. 그 신규 수주가 잘 된 부분들이 다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또 악재들도 많았죠. 여러 가지 악재들도 많고 뭐 한조양 그 현중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우조선 해양 인수 문제 때문에 그런 네. 악재도 있었고 또 그 물적 분할 이슈 네. 한조양을 물적 분할해서 저 현대중공업을 만들어서 또 상장을 바로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물적 분할 이슈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고 대우조선 같은 경우나 삼중 같은 경우는 드릴십 그 재고 드릴십 재고가 작년 말에 삼중하고 대우도 한 개씩을 팔기는 팔았습니다. 예. 한 척씩을 겨우겨우 팔긴 했는데 아직도 남아 있는 물량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수주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약간 좀 덮어버렸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그런 영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주가 잘 되는 것만큼 조선주들이 주가에 반영되지 그런 않은 것 것 같지는 같고 않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정보사의 조선 담당 애널리스트님들도 계속 출연해가지고 이제는 좀 믿고 사셔도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 이게 주가는 정작 그만큼 달리지를 못하니까 못 가는. 예, 그런 경우도 이제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선주가 생각보다도 이게 몸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폴짝 뛰면 잘 이렇게 가는데 몸이 무겁기 때문에 한번 나가면 이제 슉 하고 나갈 텐데 이게 한번 나가는 게 이게 조금 그 어려운 것 같은데 이번에도 보세요. 결국은 이게 예상치도 못한 또 공성중 때문에 어닝 쇼크가 나버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정말 이렇게 믿고 뭘 하기가 어려운 주식이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공선충이라고 하는 게 예. 옛날에 수주했던 것과
그 가격과 후판 가격, 최근 가격만 알면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판 가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인건비가 조선 올랐다, 비용은 뭐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환율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 같은 음. 경우도. 예. 그래서 조선업체들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환율이 오르면 좀 좋지 않겠어요? 그 달러 베이스로 계속 수주하니까? 선수금, 중도금, 잔금을 달러 베이스로 많이 받게 되니까 또 그 반면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원자재들은 또 달러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거를 다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달러 베이스로 그 결제를 받기 때문에 그 환율이 오르면 좋고 환율도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거고요. 환율도 그 공사 예정 원가 산정에 예. 그 어느 정도 그 예정 그 저기를 좀 미친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 집 짓는 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기 저 작년 가을에 수주했어 얼마에 수주했대. 근데 요즘 철근 가격 보고 요즘 그 인건비 보니까 대충 요즘 좀 까지고 있겠는데 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 조선업체는 그거 들여다보면 못 맞추나 봐요. 그러니까 이 공선충이 반영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상 그러니까 못한 공선충이라는 게 반영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공선충 이번에 철강 강제 가격 후판 공선충에 반영할 줄 몰랐다.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다 애널리스트들이 다 틀려버린 거죠. 4분기에. 예. 그래서 어닝 쇼크가 나와버린 거죠. 틀린 이유는 그냥 강제 가격을 다 반영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중 같은 경우는 강제 가격 반영은 없었고 통상임금 소송. 그러니까 통상임금 소송도 뭐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그거는 정말로 좀 저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그걸 예측을 하기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그렇죠. 그건 뭐 예. 어쩔 수 없는. 약간 부분인데.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예. 전에 똘똘한 아이 태어났다고 하셨잖아요. 네. 똘똘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얘는 똘똘하니까 음. 얘는 연봉 1억 같이 그러니까 얘를 벌 있다고 거라 봐야지.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갔는데 갑자기 100점 못 맞았어. 99점 맞았으면 얘는 5천만 원짜리야. 이렇게 갑자기 가격을 중간중간에 막 변경시키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는 거죠. 그런 거죠. 그게 그런 이제, 거죠. 너무 네. 가혹하네. 비유가 참 가혹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정확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좀 가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승찬을 3%에 데리고 왔는데 네. 밥값을 좀 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걸로 비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런 거라면 참 조선주는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네. 아, 하는 듯 마는 듯 지금. 알겠어요.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예. 다음번에 더 좋은 공부거리 가지고 오겠습니다.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